예, 98쪽에 이제 법률행위 부관인데 조건과 기한인데요. 출제 비중이 높진 않고 이번 시험에는 출제가 안 됐던 부분인데 일단 여기서는 다 보지는 않고요. 조건에 대한 종류만 볼 거예요. 조건의 개념. 그래서 괄호 2번에 보면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죠. 앞으로 이제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라는 말을 쓸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내용을 좀 볼 텐데. 일단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을 말합니다. 부관이라는 건 뭐 부과되는 약관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일단 조건의 정의에서는 제일 기본적으로 확인하실 점 뭐냐면 조건이라는 건 법률행위 효력의 문제입니다. 효력. 그러니까 만약에 법률행위 성립의 여부라고 하면 틀려요. 성립의 문제가 아니고 성립은 이미 된 거고요. 효력이 생기느냐 없어지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조건 중에서는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이 있는데 발생하는 조건을 정지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소멸되는 조건을 해제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지 조건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면 효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생되는 거예요. 그럼 해제 조건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면 효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조건이라는 것은 당연히 장래 사실에 대해요. 현재나 과거 사실은 조건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조건이라는 것은 성취 여부가 불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것처럼 불확실한 것을 조건이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틀림없다, 도래 여부가 확실하다라고 하면 그건 조건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기한이에요. 기한.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거고 확실한 건 기한이다 라고 이제 구별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에 이런 게 한번 나왔어요. 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증여하겠다. 조건의 기한이에요. 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기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뭐뭐 하면 조건, if 조건절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법에서는 이제 하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확실하냐 갑은 사망해야 하나요? 당연히 사망하죠. 그러면 확실하니까 뭐라고요? 기한. 언제 사망해요? 그건 몰라요. 그러면 이때 확실한데 언제인지까지도 정해져 있으면 그걸 확정 기한이라고 부르고요. 확실한데 언제인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면 불확정 기한이라고 불러요. 날짜가 확정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렇게 나누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노란 우비를 사주겠다. 비가 오면 노란 우비를 사주겠다. 조건의 기한이에요. 비가 와야 하나요? 와요. 그럼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럼 기한이 언제 와요? 모르니까 뭐라고요? 불확정 기한.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 크리스마스가 되면 터닝 메카드를 사주겠다. 제가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그렇죠. 크리스마스는 반드시 오겠죠? 12월 25일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건 뭐예요? 확정 기한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시는 거고, 그럼 만약에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사줄게. 그럼 뭐예요? 내일은 비가 와야 하나요? 모르잖아요. 불확실하죠. 그럼 뭐예요? 조건. 좀 전까지 좋았는데 마지막이죠. 예. 그러니까 일단 제일 먼저 보실 게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불확실하면 그냥 조건으로 가는 거고요. 확실하면 기한인데 언제인지까지 정해져 있으면 확정 기한. 그건 모르겠다면 불확정 기한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시험에 예전에 변리사 시험에 한번 뭐가 나왔냐면 우리 집 개가 죽으면 개집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은 정지 조건부 행위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집 개가 죽으면 개집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은 정지 조건부 행위다. OX예요. 틀렸죠. 개는 죽어야 안 죽어요? 생명체니까 그죠? 죽겠죠. 그러면 정지 조건부라고 하면 틀리고요. 뭐라고 해야 돼요? 기한, 불확정 기한부 행위다라고 해야죠. 어떤 사람이 그래도 세무사 시험에 이런 게 나왔어요.
첫눈이 오면 스키장비는 내가 낼게. 첫눈이 오면 스키장 비용은 내가 내겠다. 그러면 첫눈이 와야 하나요? 오잖아요. 그죠? 기한이죠. 언제 와요? 모르니까 불확정기한. 됐어요? 예. 원래 이 조건이 별로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게 됐다 좀 헷갈리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구별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만약에 갑이 을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너 요번에 27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너 사무실이 필요할 테니까 내가 건물 하나 줄게. 합격하면 건물을 준대요. 자, 합격하면이라는 건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합격하면이라는 건 조건이죠. 물론 이제 우리는 뭐 거의 기한이나 다름없지만 예, 예,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제 불확실한 거니까 조건이에요. 그러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조건부 증여예요. 조건부 증여. 그러니까 을이 응 고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증여의 효력이 합격하면 소멸되는 거예요, 발생하는 거예요? 발생하죠. 그럼 이건 무슨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 정지 조건.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자, 지금 일단 합격을 하면 그때서야 증여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합격하면 성립된 증여계약이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립은 이미 줄게 응 했을 때 성립이 된 거야. 그래서 조건을 말하면서 법률행위 성립의 여부라는 말을 쓰면 틀려요. 성립은 이미 된 거고 효력이 발생하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요걸 이제 다른 말로 쓰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시험에 합격을 정지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되셨어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김에 계속 보세요. 자, 갑이 친구들한테 둘이 친한 친구인데 얘가 먼저 취업을 해서요 생활비를 주고 있어요. 생활비. 근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너 지금 생활비를 주고 있는데 너도 나중에 취업을 하면 나는 이제 생활비 그때부터는 안 줄 거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취업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생활비 증여의 효력이 발생해요, 소멸해요? 소멸. 이런 조건이 뭐라고요? 해제 조건. 그럼 이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취업을 해제 조건으로 증여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취업을 해제 조건으로 증여한다. 그러면 처음에는요, 이 문구 자체가 이렇게 평소에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쉽게 와닿지 않아요. 그러면 보통은 다 이런 문구로 되어 있어요. 가운데 정지 조건이면 A를 정지 조건으로 B한다. 또는 A를 해제 조건으로 B한다.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통 뒤에 나오는 게 법률 행위고요. 앞에는 일정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A 정지 조건 B라고 돼 있으면 현재 B라는 법률행위 효력이 현재는 발생한 거예요? 아직 안 한 거예요? 아직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앞에 사실이 생겨야 그때 발생하는 게 정지 조건이고, 그러면 A를 해제 조건으로 B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B라는 법률행위 효력이 현재 생긴 거예요? 아직 없는 거예요? 자, 해제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해요? 소멸해요?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럼 소멸하려면 현재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현재는 효력이 있는데 A라는 사실이 발생하면 그때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 정지 조건의 말이 써 있으면 뭐라고 판단하시면 되냐면, 아직은 효력이 없는데 앞에 사실이 이루어지면 그때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가운데 해제 조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지금은 효력이 있지만 A라는 사실이 이루어지면 효력이 없어지는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갑이 을한테 약혼 예물을 줍니다. 약혼 예물을 주고요. 둘이 이제 혼인을 했어요. 혼인을 했는데, 근데 이제 얼마 못 가 이 혼인이 파탄납니다. 그러자 이제 갑남이 을녀를 상대로 약혼 예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약혼 예물의 법적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 약혼 예물이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유사 계약이다라고 밝힙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일단 처음에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무슨 조건이 있어요? 해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 증여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없어져요?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에서 갑은 을에게 약혼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 둘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했다니까. 얼마 못 갔다 그랬지. 결혼했는데 둘이 파탄 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잖아요. 약혼 예물은 왜 줘요? 결혼하려고 주는 거잖아요. 그럼 결혼을 했으면 목적 달성해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돌려달라고 못해요. 목적 달성했으니까. 근데 결혼하려고 줬는데 결혼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돌려받을 수? 치사한 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일단 법적으로 따지면 혼인을 위해 준 건데 혼인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니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표현이에요. 되셨어요? 예. 될 때까지 보는 거예요, 계속. 갑이 을하고 첩계약을 해요. 중요한 판례입니다. 첩계약을 하고 부동산을, 아파트를 한 채 증여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첩계약을 주면서 조건을 달았는데 부첩관계 종료를, 밖에 분이 내공이 강하시는, 제 소리보다 더 큰,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한 거예요. 자, 이 지금 이 문구만 봐서 느낌이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몰라요? 모르면 뜯어서 봐야 돼요. 가운데 무슨 조건 들어가 있어요? 해제 조건. 그러면 해제 조건이라고 하면 현재 증여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언제 없어지는 거예요? 부척 관계가 종료되면. 그럼 이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첩계약을 하면서 아파트를 주면서 만약에 첩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종료시켜 버리면 줬던 아파트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불법 조건, 반사회적 조건. 이게 왜 이제 반사회적 조건이 되냐면, 그러면 만약에 이런 조건을 유효라고 하면 의뢰하는 사람이 적법한 관계로 들어가는 게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만약에 이 사람은 첫 관계를 끝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조건이 유효라면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트를 줘야 돼요. 이제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 어디가 살아? 그럼 이 사람은 끝내고 싶어도 요놈의 아파트 때문에 못 끝낼 수도 있잖아요. 반사회적 조건이에요. 이런 조건을 부착하면 이건 전부 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조건만 무효예요, 법률 행위까지 다 무효예요. 싹 다 무효가 돼요. 그렇죠? 이게 바로 부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한 증여예요. 조금씩 더 가나요? 처음이랑 똑같아요? 갑이 을하고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유보부 매매 또는 소유권 보류부 매매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쉽게 생각하면 할부거래, 할부거래. 예를 들어 이 의뢰하는 사람이 갑한테 예를 들어서 평면 대형 TV를 하나 샀어요. 12개월 할부로. 그러니까 얘가 매도인, 얘가 매수인이요. 그리고 할부대금 일단 한 달치가 지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넘어왔을까요? 매도인에게 있을까요?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소유권을 어떻게 하고 산다고요? 유보하고, 매도인에게 유보하고 인도만 받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언제 소유자가 될까요? 할부대금을 완납하면. 그러면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할부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할까요? 해제 조건으로 할까요? 그러니까 정지 조건하면 효력이 어떻게 돼요? 발생. 해지 조건이면 효력이 소멸이에요. 그러면 매수인이 지금 할부대금 일부를 내고 샀는데 할부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해요, 소멸해요? 발생해요. 그럼 무슨 조건 들어가야 돼요? 정지 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효력이 생기는 거냐 없어지는, 그걸 구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또 공부할 텐데 예를 들어 국가에서 토지를 수용해요. 국가에서 토지를 수용해서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국가라고 남의 땅 막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뭘 줘야 돼요? 수용할 때는 보상금 줘야죠. 그럼 이제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 등기는 필요 없지만 수용 보상금을 완납해야 돼요.
그러면 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보상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할까요? 해제 조건으로 할까요? 정지 조건이에요. 만약에 이걸 해제 조건으로 하면 돈 다 내면 지 소유권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취득, 효력이 생기는 건 정지 조건이고 없어지는 건 해제 조건이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 99쪽에 그 연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연습. 나중에 기본서 가면 이런 거 없어요. 연습 한번 해보세요. 1번 뭐라고 되냐면 소유권 유보부 매매에서 소유권 취득은 대금 완납을 자 무슨 조건으로 해? 정지 조건이었죠. 우리 시험에 이걸 해제 조건이라고 해서 틀리게 한번 냈어요. 정지 조건이고 2번 토지가 수용될 때 수용 주체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상금 지급을 뭐로 해요? 정지 조건이에요. 보상금 지급을 해야 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3번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자 무슨 조건으로 해요? 해제 조건으로 했죠. 그래서 혼인이 성립되지 않으면 증여가 소멸되는 거예요. 해제 조건이고. 그리고 4번 부척관계 종료를 과로 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무효이다. 그렇죠. 해제 조건이죠. 그래서 부척관계가 종료되면 증여의 효력을 상실시키게 하는 건 불법 조건으로 전부 무효이다. 뒷부분은 지금 안 보셔도 돼요. 일단 지금은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의 개념이 뭔지 그것만 파악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민총을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4쪽의 물권법입니다. 물권법. 물권법인데 우리가 그 물권의 특징인데 물권의 특징, 특성. 우리가 이건 이제 오리엔테이션 할 때 같이 공부했던 건데 물권은 일단 무엇에 대한 권리라고 했냐면 물건이에요. 물건에 대한 권리고요. 그리고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나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나 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 어떤 성질이라고 했냐면 절대성, 상대성과 대립하는 개념이죠. 절대성이고 그리고 자신이 물권자임을 배타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배타성이 있어요. 배타성. 그리고 물건에 대한 거니까 직접 뭐 할 수 있냐면 지배할 수 있어요. 지배성이 있고요. 그리고 물권은 자유롭게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어떤 성질이냐면 양도성이 있어요. 이게 물권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채권하고는 다르다고 했어요. 채권이라는 건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성. 우리가 그 얘기했었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민법에 대한 강의 청구권이 있다고 했어요. 자, 이 강의 청구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 그러면 이 민법에 대한 강의 청구권은 아무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하셔야 되겠죠?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성이에요, 상대성. 그리고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실현하지만 채권은 직접 지배해서 실현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협조해야죠. 강의 청구권이 실현되려면 저를 지배해서 실현하는 게 아니라 제가 협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점에 차이가 있고 그리고 물권은 배타성이 있는데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데 채권은 배타적 지배가 돼야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중에서 수강 등록 제일 먼저 했어. 나 혼자 들을게 다 나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채권은 먼저 생기든 나중에 생기든 모두 다 평등합니다. 이걸 소위 채권자 평등주의라고 해요. 채권은 뭐가 없다고요? 배타적 지배라는 게 없어요. 자, 그 채권 양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채권 양도 돼야 안 돼요? 되죠. 돼요. 그죠? 근데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채권은 본질이 양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이 채권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약정이나 법률에 의해서 양도 제한을 굉장히 넓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수강권 있잖아요. 이 수강권 다른 사람에게 돈 주고 팔면 돼야 안 돼요? 원래는 되죠. 재산권이잖아요. 내 건데 내 재산권이면 얼마든지 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 수강증 뒤에 뭐라고 되냐면 본 수강권은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 없어. 이게 다 들어가요. 그러면 당사자 약정으로 이걸 양도하는 걸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유권 양도하는 거 제한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물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지만 채권은 양도성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물권에 비해서 훨씬 더 넓게 제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물권의 특성인데 교재 한번 보세요. 네 가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3번 물권의 객체인데 오른쪽에 대상은 물건이고요.
오른쪽에 보면 다만 105쪽 맨 위에 다만 예외적으로 권리를 물권의 객체로 하는 경우도 있다. 예외적으로 가능하고, 자 98조가 나와요. 물건의 정의. 이건 공식적인 시험 범위는 아닌데 기초과정이니까 한번 보시라고 적어둔 거예요.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물건의 정의에서 중요한 말은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바닷물은 물건이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관리가 따로 이제 관리를 하면 그게 물건이 될 수 있지만 관리하지 않는 뭐 우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물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산 부동산 개념인데 제 1항에 99조 1항에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에요. 그럼 토지 및 정착물 이외의 것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동산. 그래서 2항에 나오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물권의 객체. 물권의 객체는 원칙은 뭘 대상으로 하냐면 물건을 대상으로 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물권의 대상은 물건에 한정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권리가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공부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건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저당권은 물권이잖아요. 저당권은 보통 어디에 설정해요? 저당권 근저당 이런 건. 뭐 건물이나 토지, 물건이잖아요. 근데 이 저당권이 나중에 공부합니다만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라는 권리 위에 설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걸 소위 권리저당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은 물건뿐 아니라 예외적으로 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요? 권리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외는 있다는 점 봐두시고, 그리고 물권의 대상이 되는 이 물건은요, 이 물건은 어떻게 되냐면 물건은 현존하고 특정 그리고 독립한 물건이어야 합니다. 현존, 특정, 독립한 물건. 그러니까 물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은 어때야 돼요? 현재 있어야 돼요. 현재. 계약이랑은 달라요. 그럼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목적물이 지금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예를 들어 내년 봄에 나올 신상품 매매 계약 미리 해둘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신상에 대한 물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지금 돼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현재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물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이 어때야 돼요? 특정돼야 돼요.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전자마트에 갔어요? 거기 TV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제 소유권이 성립하려면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돼야 돼요? 특정돼야 돼요.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권이라는 게 성립될 수가 없다. 반드시 특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독립한 물건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한 물건이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물건의 일부 위에는 물권이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수험상으로 이제 물건 하면 동산 부동산이잖아요. 동산 부동산. 부동산은 크게 뭐랑 뭐가 있어요? 토지와 건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동산. 이런 게 다 동산이에요? 그러면 이 동산의 대표적인 물권, 소유권은 몇 개야 될까요? 소유권은. 여기 앞부분은 갑이 소유자고 뒷부분은 을이 소유자고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독립한 물건의 물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동산은 그 단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책을 살 때는 뭐라고 세는 거예요? 권. 한 권이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물권은 원칙적으로 하나가 있어야지 이 물건의 일부의 물권이 성립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분필, 이거 한 개라고 세잖아요. 연필 한 자루. 그러면 그 하나의 독립한 물건에 물권이 성립하는 거지 한 자루 일부의 또 다른 소유자가 성립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시죠? 땅이 있어요. 땅. 예를 들어서 땅이 이만한 우리나라 국토가 이렇게 있어요. 국토가 이렇게. 그러면 땅이 이렇게 있으면 독립한 물건 위에 물권이 성립하는 거니까 물건의 일부에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건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개 하나의 독립한 물건인데 토지라는 건 이렇게 쭉 다 이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고 하면 눈으로 봐서는 어디까지가 독립성이 있어서 하나의 물건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지적법상 지금 이제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이거 어떻게 해요? 분할을 해요. 분할해서 필지를 매기죠. 이게 예를 들어 100번지예요. 100번지. 그러면 이게 100번지면 요 100번지 하나가 하나의 물건이 돼요. 그럼 여기에 소유권은 당연히 몇 개만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이 100번지 소유자가 갑인데 갑이 소유권자인데 친구 을이 찾아와 가지고 네 땅 참 넓다. 나 좀만 가질게. 이러면서 여기다가 새끼줄 쳐 가지고요. 요건 을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물건의 일부 위의 물권은 성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을 갖고 싶으면 이거부터 뭐부터 해야 될까요? 분필해야 돼요. 이거 분필하면 100-1번지가 되겠죠. 그럼 100-1번지가 되면 100번지의 일부예요. 이게 독립한 물건이 돼요. 독립한 물건이 그래야 물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필지 단위로 독립성을 나눠요. 그러면 건물은 어떻게 나눈다고 했냐면 동 단위로. 그렇죠? 요거 한 개 동이 있으면 요건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원칙은 물권이 성립하려면 그 물건의 일부 위에도 성립해요. 하나의 물건이어야 돼요. 하나의 물건. 물건의 일부에는 원칙적으로 성립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민법은 사회과학이다 보니 항상 뭐가 나와요? 예외가 나와요. 예외적으로 물건의 일부에 성립하는 물권도 존재합니다. 그 물권이 뭐냐면 용익물권이에요. 용익물권. 자, 용익물권은 이건 무엇의 줄임말이냐면 사용하고 수익한다. 즉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는 거. 그럼 빌려 쓰는 물권은 우리 민법이 세 가지를 정해놨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 세부적인 내용 개념들은 뭐 좀 이따가 우리 물권법 들어가서 볼 테니까 일단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뭐 하는 거라고요?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은 뭐 빌려 쓰는 걸까요? 땅지자 들어가잖아요. 전세권은 토지 건물 다 돼요. 그렇죠? 그럼 이건 어차피 빌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빌렸을 때 하나를 전부 빌려 써야 돼요. 일부만 빌려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 이게 한 필 토지인데 여기서 요만큼만 빌려 쓰는 건 도면첨부해서 등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빌려 쓸 때는 반드시 다 빌려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용익물권이라는 것은 일부 위에 설정될 수 있다. 자, 그럼 정리할게요. 물권의 대상은 원칙이 뭐라고요? 물권의 대상은 물건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어디에 성립할 수도 있냐면 권리 위에 성립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근데 물권이 성립하려면 그 물건은 현존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특정돼야 되며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한 물건이 한다는 것은 물건의 일부 위에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부 위에만 성립하는 물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용익물권. 빌려 쓰는 물권은 일부에 설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분 건물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세권 설정을 했다면 전세권을 취득했다면 우리 학원이 지금 전부를 쓰는 거예요? 일부예요? 일부. 얼마든지 그건 가능해요. 빌려 쓸 때는 일부만 쓸 수도 있다. 자, 교재 한번 볼게요. 105쪽에 물권의 종류에서 물권 법정주의가 나옵니다. 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럼 물권을 만들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뭐 또는 뭐예요? 법률 또는 관습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목이 그걸 말해주고 있죠. 물권은 법으로 정할게. 이게 물권 법정주예요. 자, 물권을 만들려면 법률 또는 관습법,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만 만들 수 있다. 바꿔서 얘기하면 당사자가 계약으로 물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법률이나 관습법으로 만듭니다.
조심하실 점은 법률이어야 돼요. 법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 체계를 보면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위로 뭐가 있어요? 명령 있죠. 뭐 대통령령 있고 각부 장관령, 시행 규칙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명령이나 시행 규칙 이런 거 가지고 또는 지자체의 조례 가지고 물권을 창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 법 중에 짱이 뭐야? 제일 최고의 법. 헌법이에요. 헌법 밑에 법률이에요. 헌법 밑에 법률이고 그다음에 하위법 규범들이에요. 그러면 명령이나 시행규칙 가지고는 물권을 창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로지 뭘로? 법률로서만 돼요. 왜냐하면 명령이나 시행규칙은 누가 만들어요? 대통령령이나 각부장관령은 상권분립 체계에서 보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에서 명령이나 시행규칙은 누가 만들까요? 대통령령은 국회가 해요, 정부가 해요? 정부가, 행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행정부가 만드는 명령이나 시행규칙 이거 가지고는 물권을 창설하거나 제한할 수 없어요. 국가는 정부는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게 오래된 전통적 사고예요. 근데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실감은 잘 안 나시겠지만 국회죠. 근데 법률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물권을 창설하고 제한하고 할 때는 정부가 만드는 명령이나 시행규칙으로는 안 되는 거고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만 돼요. 그럼 만약에 질문에 물권은 법령으로 창설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해 X예요. 틀려요. 뭐로? 법률이었죠. 그리고 뭐로 만들 수 있냐면 관습법이에요. 관습법. 관습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 관습법하고요. 관습은 좀 달라요. 관습법이라는 것은 관행이 있고 관행이 거듭되어 오다가 사회 공동체의 법적인 확신을 얻은 것을 관습법이라고 부르고요. 관습이라는 건 관행이 있지만 아직 법적 확신의 단계는 이르지 못한 것을 관습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사실 그래요. 법적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통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알 게 뭐예요? 그럼 결국 누가 판단해 줄 거예요? 법원에서 소위 이제 학설상 뭐 국가 승인설 이러는데 법원에서 이러이러해서 관습법이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법으로서 효력을 갖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관행이 있는 거냐 아니면 그게 법규범으로 승화된 거냐 이걸 이제 구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걸 뭐 추상적으로 이게 꼭 구별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판례가 이건 관습법이다 라고 했다면 관습법상 인정되는 거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 참여정부 시절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그때 참여정부가 수도를 어디로 옮기려고 했어요? 충청권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었잖아요. 수도 이전을 위한 법을. 근데 이제 그게 위헌선언 났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선언 나는 바람에 행정도시라고 해서 형태를 바꿔서 세종시로 간 거잖아요. 근데 그때 헌법재판관들이 뭐라고 했냐면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다라고 했어요. 관습법이라는 건 법조문에 나와야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법률이죠. 관습법은 불문법이에요. 문자화 돼 있지 않은 법. 그때 헌법재판 그러면 헌법이랑 법률이 있으면 누가 더 상위법이라고 했어요? 헌법. 만약에 법률이 헌법 질서에 위반되면 그 위헌이에요. 그 조문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헌법재판관들이 뭐라고 했냐면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수도 이전에 관한 법은 위헌이라고 한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때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수도는 서울이다, 서울은 수도여야 한다는 법적 규범으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사느냐? 가지고 사세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때 그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분 법률가 출신이죠? 판사 출신이에요. 그분도 뭐라고 하냐면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법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 이랬어요. 몰라요. 결국 누가 판단한다고요? 법원이 관습법이다라고 하면 그 확신을 득해서 법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물권을 만들려면 관습으로 만들 수 있어요? 관습법으로 만들어야 돼요? 관습법. 이거 이외에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권은 절대성을 갖죠. 그럼 절대성을 가지면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자기들만 아는 물권을 만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제3자에게 영향을 주니까. 어떤 사람이 이 부동산에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하고 등기부를 봤는데 이 등기부에 써 있는 어떤 권리가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권리를 어떤 건 줄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내면 제3자들이 이게 뭐 하는 권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오늘 수업 끝나고 두 분이 만나셔서 물권이나 만들어 볼까?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났으니까 민법권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면, 이 물권 만들면 등기부에 기록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설령 된다 쳐보죠. 민법권 써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건물에 어떤 제한적 권리가 있지 하고 등기부 봤더니 민법권 써 있어요. 이거 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면 물권의 공시 기능을 저하시키고 물권 거래 안정을 저해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알 수 있는 거를 법으로 어떻게 해놓겠다는 거예요. 정해놓을 테니까 당신들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그거 하나 선택해서 쓰세요 라는 게 바로 물권 법정주의예요. 그럼 계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약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당사자 간의 문제예요. 당사자 간의 문제. 그러면 계약은 모든 사람이 알 필요 없잖아요. 그럼 계약이라는 것은 법이 정해놓은 계약만 해야 돼요? 더 해도 돼요?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그래서 계약은 뭐가 지배하냐면 계약은 자유의 원칙이 지배해요. 계약 자유. 근데 물권은 자유의 원칙이 아니라 뭐가 지배한다고요? 법정주의가 지배해서 물권은 일반인들끼리 만들어내면 안 되고 법이 정해놓을 테니까 필요한 거 갖다 쓰세요 라는 게 바로 물권법. 그럼 예를 들어서 법이 쭉 물권을 정해놨어요. 그럼 일반인들이 이제 볼 때 법이 정해놓은 물권이라는 것은 알아요 몰라요? 내용을. 물론 공부를 안 해서 모를 수는 있죠. 근데 여기 예를 들어 저당권 써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찾아오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자기들만 아는 권리를 적어놓으면 그건 당연히 어느 누구에 물어봐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건 인정해 줄 수 없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물권 법정주의. 그러니까 비교하실 점은 계약은 자유의 원칙이고 물권은 뭐가 원칙이라고요? 법정주의가 원칙이에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그 물권의 종류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효력 나오는데 1번에 보면 우선적 효력이에요. 물권이랑 채권이랑 있으면 누가 우선한다고 했어요? 물권. 그래서 1번에 채권의 우선효력. 이건 우리 기초 강의 첫 시간에 다 본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 그럼 같은 물권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게 우선할까요? 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1순위 A 저당권, 1순위 A 저당권, 2순위 B 저당권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경매 실행되면 A랑 B 중에 누가 먼저 받아갈까요? A죠. 그러면 물권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게 우선해요? 먼저 빠른 게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B라는 사람이 뭐 토지의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당권이 1번이고 토지 이용권이 2번이면 누가 우선해요? 얘가 우선하는 거예요. 그럼 경매가 실행되면 얘보다 밑에 있는 지상권은 경매 실행 후에 존속할까요? 소멸될까요? 당연히 소멸돼요. 누가 위에 있으니까. 저당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일단 경매가 실행되면요. 모든 저당권은 소멸해요. 왜냐하면 저당권이라는 근저당 이런 것들은 그 목적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해 설정하는 거예요? 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 받으려고.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돈 받으려고 하는 거면 경매 실행되면 돈 받든 못 받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얘보다 밑에 있는 것들은 얘가 기준이 되니까 얘 밑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 다 어떻게 돼요?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얘보다 위에 있으면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존속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임대차 들어가려고요. 전세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집 전세 들어가려고 아파트 등기부 등기사항 열람증 봤더니 저당권이 지금 설정되어 있는 집이에요. 그러면 그 집에 예를 들어서 임대차 들어가요? 인도와 주민등록 다 받았어요? 그럼 경매 실행되면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무조건. 뭐가 있었으니까. 저당권. 물론 그 전에 저당권이 없어지면 모르겠지만 저당권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건 전부 다 소멸돼요. 근데 제가 들어갈 때는 깨끗한 집이었어요. 아무런 뭐 저당권이 없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인도와 주민등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주인이 돈이 필요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그럼 경매 실행되면 제 임차권 존속해소멸이에요. 제가 임차권이 빨라요, 저당권이 빨라요? 임차권. 그럼 존속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물건들이 여러 개 있으면 제일 기본이 되는 건 성립 시기에 따라 누가 빠르냐에 따라서 우열을 정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우선적 효력. 근데 채권은 그런 거 없다고 했어요. 채권은 먼저 생기든 나중에 생기든 전부 다 어떻다고요? 평등. 채권자 평등주의가 돼요. 하나만 좀 더 보면, 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저당이 달렸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1억 원 빌려주고 언제 설정했냐면 얘가 11월 15일 날 저당권을 설정했고요. 그리고 갑과 을이 있는데 이 갑과 을은 저당권 설정하지 않고요. 저당권 설정하지 않고 그냥 차용증만 받은 사람, 우리가 첫 시간에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일반 채권자라고 해요. 저당권 설정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들도 1억 원씩 빌려줬고요. 근데 갑은 일찍 빌려줬어요. 얘는 2월 1일 날 빌려줬고 얘는 4월 1일 날 빌려준 사람이에요. 얘는 11월 15일 날 저당권 등기했고, 근데 이 건물 소유자가 돈을 못 갚고 결국 이게 경매로 넘어갑니다. 경매로 넘어갔는데 이게 매각 대금이 2억 원 나왔대요. 2억 원. 배당 순서가 어떻게 될 거냐 문제겠죠. 자, 1순위 누가 배당해요? 1순위 A예요. 그렇죠? 얘는 물권이고 얘들은 뭐예요? 그냥 채권자예요. 그러면 순서랑 상관없이 누가 먼저? 물권자가. 자, 그럼 얘가 1억 받아가면 1억 남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얘가 빠르다고 먼저 받아가요? 둘은 평등하다고 했어요. 평등해요. 그러면 안분배당합니다. 안분배당. 1대 1이니까 2분의 1, 2분의 1 해서 5천만 원씩 배당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은요. 먼저 생기든 나중에 생기든 전부 다 어떻다고요? 평등해요. 평등. 그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7쪽에 2번에 물권적 청구권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볼 텐데 우리가 그 이제 3주 끝나고 남은 게 이제 3주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비교적 좀 자세하게 좀 본 편인데 물권법 총론까지는 좀 볼 거고 개념 위주로 볼 거니까 뭐 크게 지금 요즘 복습하세요? 네가 하지 말랬잖아. 눈빛이죠.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그 혹시라도 복습을 하시고 싶으시면 그 책을 읽어보는 것보다 책 읽어보면 별로 이렇게 처음에는 눈에 잘 안 들어와요. 복습을 좀 하시고 싶으시면 동영상을 한번 더 듣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 과정뿐 아니라 1, 2월 정도 3, 4월까지도 사실 책 보기에는 쉽지 않아요. 기본서 나오면 양도 많고 괜히 막 성격 더 버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중요한 거 위주로 그냥 수업을 하는 거 있잖아요. 한번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아요. 수업 내용만 다 들어도 90점 이상 맞아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내가 이걸 또 해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막 이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하는 것들 그거 위주로 그냥 계속 반복하시면 되니까 처음에는 복습하실 때는 동영상을 하면 동영상은 좋은 점이 배속 조절이 있잖아요. 저는 1.4배속 정도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따라해서 말씀이 좀 빠른 분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늘 인생이 그래요. 어중간해요. 예, 어중간하니까 1.4배속 이 정도까지는 들을만 할 거야. 뭐 그렇게 복습하시는 게 좋고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